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 와이드의 최리나입니다. 벤 버냉키 연준 의장이 하원에 출석해 증언을 했죠. 자산 매입 프로그램은 미리 정해진 것이 아니다. It's not preset course라고 언급한 것이 굉장한 파장을 낳은 것 같습니다. 초반에 벤 버냉키 연준 의장이 이 자산 매입 축소를 늘릴 수도 줄일 수 있다. 마치 늘릴 수도 줄일 수도 있는 고무줄처럼 이렇게 유동적이다라고 언급했을 때는 시장의 혼란만 키웠었는데 이제 점점 시장은 연준의 출구 전략 방식을 이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의사소통이 훨씬 더 시장과 버냉키 의장 사이에 강화되는 것과는 별도로 시장은 많이 오르지 않았는데요. 상승폭은 다분히 강보합권에 그칠 정도로 제한적이었습니다. 버냉키 효과라고 갖다 붙이기에는 뭔가 어색한 감이 있는 종가였습니다. 자, 뉴욕 증시 마감과 함께 버냉키 의장이 어떤 발언을 했는지 정확하게 전해드립니다. 네, 버냉키 의장은 미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 청문회에서 양적 완화 규모를 올 하반기에 축소한 뒤 내년 중반에 중단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재차 밝히면서도 자산 매입 프로그램은 미리 정해놓은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특히 양적 완화 축소 시기는 유동적이라면서 필요할 경우 양적 완화 규모를 확대할 수도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뉴욕 증시는 이 같은 버냉키 연준 의장의 양적 완화 축소 시기 유동적 발언에 힘입어 하루 만에 반등했습니다. 다우와 스탠다드앤포스 500 지수는 장중한 때 지난 15일에 사상 최고 종가를 뛰어넘기도 했지만 오후 들어선 상승폭이 줄었습니다. 뉴욕 3대 지수와 유럽 주요 증시 모두 보합권의 제한적인 상승세만 보였습니다. 미국 연준은 베이지북을 통해 주택시장 회복세와 견조한 소비 지출에 힘입어 최근 미국 경제가 완만한 속도로 꾸준하게 성장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지난달 미국의 신규 주택 착공은 전월 대비 9.9% 한 달 만에 감소세로 돌아서는 등 부진했습니다. 6월 착공 건수도 콘도와 타운하우스 등 다세대 착공 건수가 급감한 여파로 지난 8월 이후 10개월 만에 가장 적었습니다. 최근 모기지 금리 급등으로 부동산 경기 회복세가 다소 주춤해졌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 등 은행권의 실적 호조는 이날도 계속됐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2분기 순이익이 지난해 2분기에 비해 63% 급증했고 IT 기업 인텔은 그러나 컴퓨터 판매 부진으로 2분기 순이익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9% 급감해 3분기 연속 순이익이 줄었습니다. 네, 이유야 어찌됐건 간에 우리는 버냉키의 입이 열리기 전 중국발 호재에 힘입어 전일 의미 있는 지수대까지 올라왔는데요. 장중 1890도 여러 차례 보여줬던 우리 코스피가 버냉키 입이 열린 후 1900을 밟아볼 수 있을까요? 기대 반 우려 반인데 개장하기 전에 저희 1부를 통해 준비한 소식부터 짚어드리겠습니다. 네, 개장 5분 전 수초가 공략주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메리츠 정금증권의 강정원 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셀트리온 일부 또 바이오 섹터들 잘 가는 모습이긴 했었는데 시제는 좀 조용해서 아쉽기도 했었습니다. 3분기 기대하시면서 추천하셨었잖아요. AS 먼저 들어볼게요. 네, 시즌 어제 종가 거의 보합권에 마감을 했는데요. 양호한 조정 패턴이라고 좀 보여지는 모습이고 어제 기관도 많지는 않습니다. 매서 들어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분기 다수의 글로벌 BTP 사업 기대감을 말씀드린 바 있고 역시 분자 진단 관련돼서는 독보적인 기술을 좀 보유하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시즌 밸류에이션 제가 2년 평균 PER 100배였는데 사실은 현 주가 PER 50배 수준이라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엄청난 프리미엄을 부과받고 있는 그런 시장 형성가를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최근 바닥을 찍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오늘 정도에 한번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계속적으로 보유 전략으로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젠 홀딩 AS 들어봤습니다. 계속해서 오늘 시초가 공략 종목을 들어볼 시간인데요. 오늘 종목은 어떤 종목인지요? 네, 오늘 시초가 공략주는 인터플렉스를 준비했습니다. 연성 1호기 인쇄 회로 기판 업체고요. 주요 매출처는 삼성전자와 삼성모바일 디스플레이, 펜텍 이런 우량 기업과 글로벌 기업, 리미라든가 모토로라, 애플이 있고요. 중국 출자회사의 생산 캐파를 좀 증설 투자를 진행하고 있고, 현지 다중 연석 인쇄기로 입한 라인을 구축하면서 매출과 손익 증대에 좀 크게 기여하고 있는
그런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투자 포인트는 두 가지를 줄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2분기 실적 호전입니다. 호전 기대감이 아니라 호전인데 최근에 2분기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폰 부품 업종 중에서 좀 차별화된 실적을 기록했는데 지난해 적자에서 지난 분기 적자에서 2분기 영업이익 215을 기록하면서 흑자를 기록을 했습니다. 시장 최대를 좀 기록했는데 역시 이 부분은 시장 컨센서스를 좀 상회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갤럭시 S4향 부품 출하가 본격화되는 그런 과정에서 고객 내 입지가 좀 강화되는 그런 모습이 좀 주요 원인이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신규 터치 패널 사업도 단기간에 흑자 전환에 성공한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그래서 삼성 모바일 디스플레이 스마트폰 매출이 좀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만 이 수익성과 생산 효율 시장이 향상되고 있는 점이 좀 긍정적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특히 이제 해외 전략 고객 대상으로 해서 영업이익이 증가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는 게 좀 긍정적인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분기 매출액도 1분기 대비해서 10% 증가한 2,500억을 기록을 했는데 전체적으로 삼성전자의 신규 모델 물량이 본격적으로 증가한 것이 실적 개선의 주요 원인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2분기 중에 삼성전자 매출 비중이 65%를 차지했습니다. 1분기에는 좀 우려가 있었습니다만 크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고 애플 관련 매출액은 1분기 대비 좀 감소하는 모습을 삼성전자의 매출 비중이 좀 높아지면서 상쇄하는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그래서 3분기 역시도 마찬가지로 영업이익이 지난 2분기 이번 2분기 대비해서 한 40% 증가한 298억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출액도 마찬가지 3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기 때문에 최근 바닥권에서 주가가 좀 턴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 좀 긍정적인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삼성전자 관련 매출액은 2분기 대비해서도 18%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 특히 이제 애플도 신제품이 3분기에 출시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애플 관련 매출액이 2분기에는 좀 작았습니다만 3분기부터는 증가세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3분기 최고 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상황이고 현 주가도 밸류에이션이 올해 예상 EPS 대비해서 PR 12배 수준입니다. 다만 지난해 대비해서 순이익은 20%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 컨센서스가 한 2만 원 정도의 밸류에이션 매력을 제기하고 있는데 현 주가가 PR 한 12배 수준입니다. 그래서 15배 수준이기 때문에 일단 저가 메리트 정도로 충분히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종목으로 오늘 인터플렉스를 주가 공략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2분기에 사실 사상 최대 실적 냈었지만 이것보다 더 뛰어넘는 또한 3분기가 기대되는 그런 종목이군요. 자, 가격 끝으로 대응법 들어보겠습니다. 네, 짧게 좀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목표가는 47,500원에서 48,500원 밴드를 설정해드리겠고요. 손절가는 42,500원. 역시 짧게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인터플렉스 시초가 공략주로 설명 들어봤습니다. 부장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7월 18일 목요일 우리장 개장했습니다. 어제 이미 중국발 호재가 불었었죠. 코스피는 장중 1890, 종가상도 1880 후반에까지 올라오면서 사실 어제 하루 만에 20포인트 이상을 당겨놓은 상황인데요. 주봉상으로도 200주선을 회복시켜 놓아서 중기 상승 추세까지 얘기가 나오는 시점입니다. 버닝키 의장 입이 열렸는데 결과적으로 주식시장 분위기만 보면 크게 달라질 것 같지도 않습니다. 최근에 나왔던 원론적인 얘기가 그대로 재탕됐지만 약간 신선한 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자, 시장이 이 버닝키 효과를 어느 정도 국내 증시에 반영할지 궁금한데요. 우리 시장 출발 상황 상세하게 분석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두 분 함께 하겠는데요. 이명식 전문가님 그리고 오늘 처음 함께 해주십니다. 정동 전문가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어제 사실 오를 만큼 미리 올랐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어제 사실 수급도 굉장히 좋아졌는데 오늘 출발은 어떻습니까? 네, 저는 아무래도 오늘 같은 긍정적인 모멘트를 반영한 듯이 금일 장 초반에는 소폭의 숨고르기 조정 국면이 전개되고 있죠. 3포인트 하락한 1884포인트로서 소폭의 조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그 장 초반 숨고르기 흐름이 전개되고 있기 때문에 섹터별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에 속해 있는 삼성전자 역시 132만 원대 흐름이 전개되고 있고 최근에 외국인 수급이 개선되면서 주가는 안정을 찾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SK 하이닉스의 경우에도 현재 한 1%대 완만한 그 흐름이 전개되고 있고 나머지 그 IT 섹터의 경우에는 약보합권을 형성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동차 섹터 저는
현대차가 강한 상승 흐름이 전개되고 있는데 여전히 안정적인 주가 흐름을 이어가고 있죠. 금일은 장 초반부터 상대적으로 기아차가 1%대 상승 흐름이 전개되면서 6만 원대를 공고히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럽에서 상당히 선전하는 모습이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 같고요. 현대유야 최근에 변동성이 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목표가를 여전히 19만 원대로 상향하면서 안정적인 그런 모멘텀이 전개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조선섹타의 경우에는 약보합권을 형성하면서 전일 경영 정상화 기대감으로 강한 상승 흐름이 전개됐던 STS 조선해양의 경우에는 금일은 약 3.5% 정도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정유화학 섹터 상당히 혼조 국면이 전개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철강 금속 역시 소폭의 조정을 보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의 경우 IT, 자동차 섹터가 그나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나머지 섹터의 경우에는 장 초반부터 혼조 국면이 전개되고 있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참고로 오늘 금호석유와 LG 디스플레이 실적 발표가 예정이 돼 있는 날입니다. 자, 거래소는 소폭 하락 출발해서 지금은 1880선에 살짝 깨져 있습니다. 의외로 버닝키 효과가 별로 아침에 보이지 않고 있는데요. 자, 일본 니케이 상황은 어떤지 보니까요. 니케이는 강보합세로 출발하네요. 0.2% 정도. 최근 들어서 어느 정도 니케이가 좀 보합권에서 계속 좀 쉰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재차 말씀드리지만 이번 주말에는 일본의 참여한 선거가 예정이 돼 있습니다. 자, 이번에 코스닥의 출발 상황 알아볼까요? 어제 540선을 넘겼었고 사실 어제 기관이 외국인보다 더 산 것도 아주 인상적이었는데 오늘도 빨간불이군요. 예, 아무래도 코스닥이 코스피보다 이틀 연속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수급 상황을 체크해보면 개인이 26억 순매수를 보이고 있고 외국인도 3억 정도 소폭 매수를 보이고 있으나 기관이 지금 25억 순매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일장 코스피, 코스닥 모두 기관과 외국인이 강하게 매수를 했는데 특히 기관이 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이유가 어제 연기금에서 자문사, 투자자산, 자문사 5군데를 이용해서 3천억 원 가량의 자금을 집행했다, 오전부터 집행했다 이런 설이 나돌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연기금에서 코스피, 코스닥을 강하게 매수를 했는데 그러한 기조가 오늘까지 좀 연기금의 매수가 이어지리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단지 전일장 미국에서 날아온 호조로 아무래도 코스닥 시장이 좀 좋을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현재 특징들을 잠깐 보겠습니다. 한 4, 5일 동안 지금 5성 LST가 강하게 보이고 있는데 이렇게 태양광주가 오늘도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아무래도 2차전지 관련주들을 최근에 많이 상승해서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어제 테슬라 쇼크로 인해서 2차전지 관련주가 대거 하락을 보였는데 오늘 낙폭을 만회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진 머티리얼즈가 4%대의 강세를 보이고 있고 우리산업과 리캠도 각각 3%, 1%대의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어제 또 태양광에 이어서 강세를 보였던 풍력주 같은 경우는 지금 오늘 소폭 약세로 돌아선 모습인데 현진소재가 1%대의 약세를 보이고 있고 태웅은 보합권에서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IT 부품주 대장이라고 뽑을 수 있는 파트론 같은 경우도 약간 보합권에서 움직이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시가총액별 상위 흐름을 보겠습니다. 시가총액 1위인 셀트리온이 지금 1%대의 강세를 보이고 있고 파라다이스가 아무래도 악재를 딛고 반등에 성공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2%대의 강세를 보이고 있고 포스코 ICT 역시 지속적으로 기관이나 방송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 종목으로 최근에 좀 각광받고 있는데 포스코 ICT 역시 2%대의 강세를 보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자, 그래요. 일단 코스닥은 사흘 연속 오르면서 코스피보다는 약간 더 꾸준한 그런 지속적인 시세 연속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코스피는 외국인들의 6거래일 만에 일단 현물 초반에 팔고요. 선물도 동반에 팔면서 1870선 중반까지 떨어진 모습이네요. 외환시장 개장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서울 외환시장 개장 분위기는 IBK 투자증권으로 가서 듣겠습니다. 윤영교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제 버냉키 원준 의장의 발언을 어떻게 해석할까 환시장도 궁금한데요. 일단 NDF에서부터 한 3원 정도 빠졌더라고요. 개장 어떻게 하고 있나요? 네, 간밤 글로벌 외환시장에서는 버냉키 연준 의장의 발언과 베이직국 발표에 영향을 받으면서 등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제 버냉키 의장은 의회에 출석해 연말 양적 완화 축소 가능성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기존 스탠스는 유지했습니다만 경제 전망이 바뀌면 양적 완화 축소 시기도 변할 수 있다고 말해 비둘기파적인 입장을 강화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뒤이어 공개된 베이지북에서는 미국 경제가 완만한 회복을 지속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외환 시장에 영향을 미쳤는데요. 이에 따라 달러화는 버냉키 발언과 베이지북 발표 시점을 기준으로 엔화와 유로화 대비 약세에서 강세로 전환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이후 엔화는 달러당 99.5엔 안팎에서 그리고 유로화는 1.312달러 근방에서 안정적인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1110원대에서 다시 무거운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버냉키 의장의 발언이 어느 정도 시장 예상을 크게 벗어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는 가운데 위험 회피 심리를 자극할 만한 특별한 재료가 없는 상황에서 어제 주춤했던 수출업체 내고 물량 출의 가능성이 상당하기 때문인데요. 어제 원화는 달러당 1114.5원에서 저점을 찍고 반등해 저점 레벨에 대한 시장 인식이 낮아져 1110원대에서 다시 주춤했던 내고 물량을 내놓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간밤 여기 NDF 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스와프 포인트를 고려하면 어제 서울 외환시장 현물환 종가 대비 3.4원 하락한 1120원에 최종 호가됐는데요. 따라서 오늘 원달러 환율은 1110원대로 레벨을 낮추면서 달러 공급 우위의 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1110원대는 낮다는 인식이 강한 만큼 1110원대 초반에서 하방은 지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래요. 계속해서 이제 1110원대 좀 무거운 그런 흐름이 예상되네요. 의외로 좀 오늘 주춤했던 수출 내고 물량 얼마나 쏟아지는지도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IBK 투자증권 윤영교 연구원님의 환시장 분석이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시장은 빠집니다. 소폭이지만 같이 좀 오를 수 있을까 했었는데 그러긴 어제 너무 급등했나 봅니다. 하지만 거래소만 약보합세를 띨 뿐 코스닥은 견조한 상승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번엔 고수들의 작전 타임 들어보시겠습니다. 오늘 만나보실 고수는 오래간만이네요. 샘플러스 정재훈 멘토님이 되겠습니다. 멘토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버냉키 의장의 발언 이전에 중국발 호재 어제 이미 급등해서 오늘 좀 쉬어가는 흐름인데요. 어떤 작전이 필요할까요? 네, 일단 최근에 양시장 모두 좀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일단 어느 정도의 재료 부분들은 좀 소멸이 됐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지금 현재 거래소 시장 같은 경우는 0.6% 정도의 조정을 좀 받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고요. 코스닥 시장은 0.2% 정도 상승을 좀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인데요. 어느 정도 일정 부분 매물을 좀 소화를 해주고 난 이후에 추가적인 상승 시도는 좀 가능하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수 기준으로 따져보게 된다면 거래소 시장 같은 경우 1920포인트 정도 때까지는 추가적인 상승 시도가 좀 나올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정 시에는 좀 매수 관점으로 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어닝 시즌이 이제 다가오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 속속 이제 기업들이 실적 발표를 좀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인데요. 여전히 실적이 좋은 그런 종목군들 그리고 하반기에 대한 전망들이 양호한 그런 종목군들이 현재 매수세가 좀 들어와 주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시장이 이제 많이 올랐기 때문에 순환매가 좀 진행이 될 그런 모습들이 좀 조짐들이 좀 보이고 있습니다. 전일 같은 경우 IT 부품 섹터들이 상당히 좀 강한 그런 모습들이 보였다라면 오늘 같은 경우는 제약주라든가 바이오 섹터들 이런 흐름들이 어느 정도 이제 강한 그런 흐름들이 나타나면서 순환매가 좀 나타날 것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뿐만이 아니라 이제 종목별에 대한 흐름들도 좀 지속이 될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이제 재료를 가지고 있는 그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탄력적으로 좀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좀 마련돼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같은 경우는 거래소 시장과 코스닥 시장, 외국인 쪽과 기관 쪽에서 쌍끌이로 좀 매도세가 좀 나와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으니까요. 일단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무리하게 좀 따라 들어가는 그런 전략보다는 눌림목 매수 전략이 좀 유리하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수 기준으로만 좀 보게 된다면 1860포인트 부근부터는 분할 매수 포인트 좀 잡아도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다음 최근에 많이 올랐던 이 거래일 이상 상승했던 종목군들보다 같은 경우라면은 신규적으로 좀 접근을 하는 것보다는 눌림목이 형성돼 있는 그런 종목군들로 일단 접근을 하는 게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그런 의미에서 좀 제가 준비한 종목은 일단 IT 섹터가 전일 상당히 좀 양호하게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이 좀 전개가 됐기 때문에 순환매 관점으로 했을 때의 제약주를 좀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제가 제안을 해드릴 종목은 일양약품인데요. 우선적으로 투자 포인트를 좀 살펴보시게 된다면 업종별 순환매의 흐름들이 좀 전개가 될 수 있다라는 부분에 좀 포인트를 맞추고 있습니다.
전날 이 거래 그 IT 섹터들이 좀 양호한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었고요. 자동차 부품주들 쪽도 나머지 양호하게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약 섹터에서도 어느 정도 순환매의 흐름들은 이어질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우선 이 일양약품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해외 진출이 점차적으로 좀 가시화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일단 터키 의약품 시장에 좀 진출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요. 일단 지금 놀텍이나 슈펙트 이런 부분들 완제품 형태로 수출이 좀 가능한 그런 부분들이고요. 터키 인근의 동유럽 5개국계에 판매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을 일단 전개를 하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5년간 3억 달러 이상의 좀 매출을 기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요. 향후 전망성은 좋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뿐만 아니라 중국 법인과 슈펙트 생산 그리고 판매 업무에 대한 협약을 좀 체결했던 부분들, 그렇다면 유럽뿐만이 아니라 지금 현재 아시아 지역에서도 진출을 하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중국 법인 쪽뿐만이 아니라 동남아 쪽이라든가 남미 지역에 대한 이런 라이센스를 받고 일단 수출하는 파트너 선정도 현재 진행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들, 이런 모습들로 봤을 때는 일양약품도 하반기에 대한 모멘텀이 충분히 좀 가지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수급도 마찬가지로 좀 양호한 모습들이 좀 보여지고 있는데요. 최근에 기관 같은 경우는 5거래를 연속적으로 좀 매수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전개가 되고 있고요. 외국인 쪽 같은 경우도 이제 전날 매수를 좀 유입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긍정적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가격적인 좀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지금 현재 29,750원에 거래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플러스 권역에서는 뭐 매수할 필요가 없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단기적으로 매수 포인트는 29,400원, 즉 11선 부근입니다. 그 자리 때 우선 충분히 매수 관점으로 봐도 좋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목표 가격은 이동평균선에 위치한 61선 부근입니다. 31,000원을 목표치로 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손절가는 241선, 28,500원이 이탈이 된다면 손절로 대응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 측면에서는 1920포인트까지 상승 가능하지만 그래도 1860 라인대에서 분할 매수, 종목도 역시 좀 눌림목에 매수했으면 좋겠다라고 하셨고 오늘 일양약품 종목으로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정지현 멘토님의 작전 들으셨고요. 계속해서 출발 키포인트 브리핑이 이어지겠습니다. 네, 그래도 외국인들의 매도 전환이 있긴 하지만 매도 규모가 많지는 않습니다. 전일 폭발적으로 샀던 연기금도 소폭이지만 매수를 일단 보여주고 있는데요. 코스피는 1870선 중반까지 떨어졌다가 다시금 한 시가 정도 부근은 1880선, 어제 종가 대비해서 약보합 0.3% 정도만 제한된 하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특징 종목의 흐름을 한번 짚어볼 텐데 오늘 금융주에도요. 오늘 새롭게 신규로 상장한 그런 종목이 있습니다. 전북은행 상패 이후에 신규로 상장한 종목, 오늘 흐름 좀 살펴드리겠고요. 전일 강세를 띄웠던 자동차주도 함께 좀 흐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JB금융지주, 즉 그 전북은행이죠. 그 지방은행인데 지방은행인 그 전북은행이 상장 폐지되고 대신에 그 지주회사로서 JB금융지주로 새롭게 그 상장하게 됐는데요. 현재 그 주가의 경우에는 상당히 좀 그 저평가된 그런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에 현재 그 가격대에서는 좀 안정을 찾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은 지방은행들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중견그룹들에 대한 그런 대손충당금이라든가 대손준비금이 미미하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뭐 펀드멘탈에 대한 그런 적정한 가격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추후 시장이 안정되면은 한 8, 9천 원 정도의 가격까지 상승할 가능성이 큰데 금일은 뭐 상장 첫날이기 때문에 수급 변동성이 뭐라 그럴까 약간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한 1개월 정도의 텀을 두고 특히 이번에 2분기 실적을 확인하고 저가 매수 시점을 뭐 삼는 것도 괜찮다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은 현재 그 지방은행들의 경우에는 우리 금융에서 매각할 것으로 보이는 뭐 광주은행이라든가 기타 예전에 그 갖고 있던 일부 그 은행들의 경우 좀 뭐라 그럴까 그 지방에 있는 은행들이 그 인수할 수 있게끔
그런 그 모멘텀이 작용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일단 거기에 한번 관심을 두고 대응해 볼 필요가 있겠고요. 전반적으로 뭐 금융주의 경우에는 2분기 실적이 상당히 안 좋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전분기 대비 한 30-40% 정도 최소한 영업이익 하락이 예상되기 때문에 당분간 조정이 불가피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자동차 섹터의 경우에는 여전히 상당히 뭐 긍정적인 흐름이 전개되고 네. 있죠. 현대차, 기아차, 현재 시점에서는 제반 이동평균선들이 IT 섹터를 제외하고는 가장 그 이상적인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수가 한 번 더 상승한다 하면은 현대차를 중심으로 해서 자동차 섹터가 한 번 더 레벨업 상승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지난번에 지수 급락이 이루어진 이후 외국계 증권사 리포트에서 IT 자동차 싸다 이런 그 논리와 함께 동시에 반등을 했거든요. 전일 뭐 자동차 쪽으로 외국인 매수세가 다시 유입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현대차 여기서는 뭐 의미 있는 그야말로 한 23만 원대를 향한 상승 흐름이 다시 한번 전개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되고, 부품주는 뭐 다소 혼조 국면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왕이면은 왕성체 업체, 그 다음에 기술적 분석으로는 뭐 60일선 내지 정고점을 돌파하는 종목을 우선적으로 관심을 갖고 대응할 필요가 있겠고, 현재 시장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자동차 섹터가 안정적인 흐름을 유지해주고 있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한국전력이 특징주인 것 같습니다. 시총 상위주 가운데서도 상승폭이 3% 정도 제법 나오고 있는 데다가 국민연금의 지분 확대 소식도 있네요. 네, 그 지난번에 그 국민연금이 앞으로 그 5% 룰을 폐지하고 10%까지 네. 주식 비중을 늘리겠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왔죠. 법도 바뀌었고요. 그 첫 케이스로 한국전력이 일단은 주목을 받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국가기관 산업의 경우에는 뭐 3% 비중이 높아갈 때마다 금융위에 보고서를 제출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그 해결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단기간 내에 10%까지 그 비중이 확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완만하게 충분한 기간을 가지고 매수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현재 시점에서 주가가 이렇게 강하게 상승하고 있는 배경 요인은 여러 가지 불안 요인이 반영이 되면서, 특히 원전 가동 중지에 따른 영업이익 감소, 이 악재가 반영이 되면서 저가 메리트가 생겼기 때문에 연기금 쪽에서는 뭐 장기 투자를 보고 들어온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펀드멘탈을 보고 지금 따라가기에는 좀 어정쩡한 그런 상황이고요. 3만 원대 이하에서는 뭐 안정적인 그런 뭐 주가 흐름이 계속해서 이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자, 이번에는 2차 전지 쪽 한번 보겠습니다. 당장 이 급락의 원인이었던 골드만삭스 부정적 보고서로 급락했던 미국의 전기차 업체죠. 이 테슬라 주가 자체도 회복했다고 하는데, 그래서인지 2차 전지도 전체적으로 반등하네요. 어제 사실 장중 조정으로 끝난 종목들도 꽤 많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2차 전지주가 지금 반등을 꾀하고 있는데, 뭐 2차 전지주라고 말하기보다는 아무래도 전기차 관련주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2차 전지 뭐 전기차 관련주 중에 지금 코스닥 종목 중에 가장 강하게 상승하고 있는 게, 오늘 반등을 주고 있는 게 우리산업입니다. 우리산업을 필두로 해서 뭐 PNT, 리캠, 코스모화학 등이 모두 소폭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코스닥 장에서는 지금 테마주가 좀 기승을 부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얼마 전까지 코스닥 대세 상승을 이끌었던 건 IT, 스마트폰 부품주였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의 절반 이상이 삼성전자 관련 IT 부품주입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이런 투자 포인트가 꺾이면서 투자자들이 새로운 모멘텀 찾기에 뭐 혈안이 돼 있다, 뭐 이렇게까지 표현을 하고 싶은데, 이러한 상황에서 아무래도 그 다음 테마로 2차 전지를 잡은 게 아닌가 이렇게 판단됩니다. 2차 전지 관련주가 급등하고 나서는 뭐 그 다음날 태양광주가 오르고, 그 다음날은 풍력주가 오르고, 또 뭐 플렉서블 관련주가 오르고, 예전에 기승을 부렸던 테마들이 하나씩 지금 나오면서 상승세를 부리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순환매는 실적 장세가 돌아선 지금 오랫동안 끌고 가기는 좀 힘들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하면서 2차 전지주가 오늘도 강세를 보이고 있지만, 적극적인 매수보다는 조금 보수적 관점에서 정말 크게 하락했을 때 단기 반등을 노린 트레이딩 전략은 가능하겠지만, 이미 2차 전지 관련주나 뭐 태양광주나 이런 테마주들은 이미 PER 밴드에서 높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조금 접근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래요. 2차 전지 관련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그리고 포스코 ICT도 시가총액 상위 종목 가운데 좀 꾸준한 상승이 있어서 분석을 좀 부탁드리겠고요. 파라다이스도 3% 정도 반등, 카지노주가 오늘 또 빠르게 올라오네요.
아무래도 지금 포스코 ICT가 오늘도 뭐 1%대의 좀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어젠가 그제 루멘스가 거의 상한가에 가는 일이 있었습니다. 포스코 ICT도 그거에 따라서 지금 수급까지 개선되면서 상승세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데 국내에서 이제 백열 전구 뭐 생산 수입을 금지시키겠다 이런 정책이 발표됐습니다. LED 조명 육성 정책은 우선적으로 유럽에서 시작해서 일본, 중국, 미국까지 전파된 다음에 드디어 국내에서도 정책 발표가 본격적으로 나온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LED 관련주들이 흐름이 꽤 괜찮은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그거에 따른 수혜로 포스코 ICT가 아무래도 좀 상승세를 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아무래도 국내 백열전구 시장은 전부 다 교체를 한다고 해도 네. 뭐 3천억에서 4천억 수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LED 조명 관련주를 투자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아무래도 해외로 좀 눈을 돌리는 시각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LED로 교체해야 되는 건 백열전구입니다. 예. 국내에서는 이제 이미 백열전구보다는 대부분이 형광등이기 때문에 예. 백열전구 교체 수혜주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유럽 쪽에서는 아직까지 백열전구가 많이 사용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유럽이나 일본, 중국에 수출되는 종목들로 좀 압축을 하는 투자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래요. 자, 그리고 어제 신고가를 냈었던 무엇보다 실적에 대한 기대감, 뭔가 성장에 대한 모멘텀 이런 것들이 부각돼서 어제 신고가를 냈던 종목들, 거래소 종목들을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한샘과 호텔신라가 아주 그 예가 아니었나 싶은데 실적이 안 좋은 KTNG는 계속 밀리고 실적이 되는 종목들은 계속 가는 그런 네. 장이 나오고 있네요. SK 하이닉스도 오늘 좀 올라요? 네, 그렇습니다. 현재 그 한샘 어제 뭐 실적 발표했죠. 그 내수주에서 건설 경기가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한샘이 그 상당히 좋은 그 실적을 발표했는데 네. 현재도 뭐 신고가를 나타내고 있죠. 현재 그 틈새 시장 속에서 최근에 그 의미 있는 그런 상승 흐름들 종목을 보면은 다소 의외로 소외업종 내에서 맞아요. 중소기업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기업들이 상당한 그 실적 개선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샘도 3분기에는 비수기이기 때문에 약간의 침체가 나타나겠지만 4분기가 또 최대 성수기라고 하니까요. 특히 요즘 뭐 주부님들이 다시 뭐 부엌에 대해서 리모델링을 많이들 하시는 것 같습니다. 부엌 가구 이쪽 매출 부분이 약 30% 가까이 증가를 했고요. 향후 그 중국 시장까지 뭐 진출한다고 하니까요. 좀 관심 있게 중기적 관점에서 의미 있게 눈여겨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 호텔신라의 경우에는 이미 충분한 그런 그 주가 상승이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뭐 추격 매수는 그 의미가 없고요. 다만 네. 기존에 보유하고 계셨거나 전일 그 매수하신 분들의 경우에는 65,000원대 의미 있는 가격대를 돌파를 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 가격을 뭐 이탈하지 않는 이상 좀 더 계속해서 뭐 보유해도 무방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호텔신라가 뭐 강하게 상승한 배경에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2분기에 중국인 입국자 수가 뭐 100만 명을 돌파했다니까요. 중국 관광객 그 수요 증가가 크게 작용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최근에 이러한 그 약세 시장 속에서도 최근에 뭐 신고가 종목을 보면은 그 뭐 광동제약이 금일도 뭐 5%대 상승하면서 신고가를 나타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금일 그 대응하기 어려우신 분들의 경우에는 옐로칩 종목군으로 뭐 대응해도 괜찮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오늘 태산 LCD라는 종목이 급락합니다. 자회사 관련해서 악재가 있는 모습인데 BW 부담 느껴서 밀리는 종목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밖에 카지노 대응법을 또 아까 좀 못 들은 것 같아서 시간 관계상 그 팀만 더 한번 들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우선 태산 LCD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차트를 먼저 보여드리고 싶은데 차트를 잠깐 보시면은 지금 1,500원대부터 뭐 8,300원까지 급등을 했다가 지금 하한가를 기록을 하고 있지만 5,500원에 기록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태산 LCD는 BLU라고 해서 백라이트 유닛을 제조하는 업체입니다. 네. 그런데 얼마 전에 백라이트 유닛 업체가 하나 상태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뭐 DS라는 종목이 뭐 제 기억 속에 남기도 하는데 이렇듯 백라이트 유닛 블루 업체들의 실적 마진이 남지 않고 있기 때문에 매출은 클지언정 적자가 지속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거에 따라서 태산 LCD도 얼마 전에 뭐 감자를 했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태산 LCD 뭐 우려했던 악재가 나온 게 아닙니다.
원래 예고됐던 그런 악재였는데 아무래도 피인수 기대감으로 500%가 넘는 상승을 보이면서 지금 아직까지도 뭐 400% 가까운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는데 피인수 기대감으로 이미 몇 배의 상승률을 보였던 종목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기대감으로 올랐던 종목이기 때문에 정말 피인수가 성사된다고 하더라도 태산 LTD는 추가적으로 하락이 예고되고 이러한 악재가 터졌을 때는 당연히 하한가를 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뭐 아시는 투자자분들 중에서도 많이 상승을 했다, 뭐 하한가나 하락을 하면 바닥 잡기를 해야 되지 않느냐, 좀 말도 안 되는 소리인 것 같고요. 이런 하한가 가는 날에는 뭐 태산 LTD 같은 종목은 좀 접근을 자제하시고 역시나 실적 시즌이 도래한 만큼 실적 우량주로 좀 접근을 해보는 전략이 괜찮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바로 이어서 이제 카지노주 말씀드리겠습니다. 카지노주가 뭐 2, 3일 전에 레저세 부과 이런 이슈 때문에 좀 급락을 했었는데 네. 오늘 반등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반등을 주고 있는 이유가 뭐 정부에서 지금 발표를 했는데 아무래도 육성 정책을 펼치겠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관광 산업 육성 정책을 펼치겠다. 그런데 이게 오늘 처음 나온 말이 아닙니다. 벌써 몇 년 전부터 관광 산업, 중국 관광객이 국내에 많이 들어오면서 관광 산업 육성을 하겠다. 정부에서 정책을 지금 몇 년째 우려먹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반등은 조금은 좀 하락을 대비한 그냥 단기 반등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됩니다. 그렇지만 레저세 부과는 며칠 전에 처음 나온 악재였습니다. 처음 나온 악재이기 때문에 추가 하락이 저는 좀 더 강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하면서 오늘 뭐 관광산업 육성에 따른 카지노주의 반등은 미미한 반등으로 판단하시고 만약에 파라다이스나 GK에 뭐 강원랜드 이런 종목에 투자를 하실 거면 또 한 번 레저세에 관한 우려감이 대두돼서 하락한다면 그때는 좀 바닥 잡기를 해도 괜찮을지언정 오늘 바로 이제 호재성 기사가 터졌다고 해서 오르는 상태에서 잡기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실황계상 뭐 시간은 사실 없지만 매일 유업 하나만 좀 보겠습니다. 지금 500억 BW 발행 부담 때문에 급락한다라고 뉴스화되고 있는 매일 유업 4% 정도 급락이네요. 500억 BW 발행에 지금 4% 정도의 하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매일 유업 뭐 시가총액이 5,500억인데 뭐 BW 500억은 조금 미미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는데 네. BW 발행이 올해 이제 8월 달인가 9월 달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중소형주들이 BW 발행을 최근에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우려감으로 뭐 저도 탐방을 갈 때 혹시 BW 하지 않나 항상 네네네. 이런 질문을 드리기도 하는데 네. 매일협이 단기 우려감으로 지금 뭐 BW 우려감으로 하락을 했지만 다시 이제 하락 갭을 메우는 상승 파동이 나올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뭐 단기가 뭐 내일이나 뭐 다음 주 월요일 날 단기간에 뭐 하락 갭을 메우는 상승이 나오기는 힘들겠지만 뭐 1, 2주, 뭐 2, 3주 뭐 길게는 한 달까지 보신다면 오늘 하락 갭은 메우는 상승 파동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 시각 현재 특징주 짚어드렸고요. 코스피는 계속 코스닥보다 약한 흐름 1880을 회복하면 또 밀리고 회복하면 또 밀리는 흐름 반복되고 있습니다. 전일 수급 특징주 보면서 오늘장 조언 들어보겠습니다. 네, 전일 외국인이요. 한 1,300억 정도 현물을 닷새 연속 샀던 날이고요. 선물을 6,000계약 넘게 사기도 했었습니다. 자, 닷새 연속 사면서 한 7,000억 정도 샀었는데 어제만 놓고 보면은 가장 많이 산 종목은 역시 장중에 상승 전환할 때부터 낌새가 좀 예상치 않았던 현대차였고요. 최근에 그리고 바로 전날은 삼성 SDI를 많이 샀었죠. 어제도 두 번째로 샀습니다. 그리고 2분기 어닝 시즌 우려가 있긴 한데도 실적 우려 속에서도 KB금융은 샀고 삼성 엔지니어링은 실적 안 좋았는데 바로 매도를 했네요. 현대차만 산 게 아니라 기아차도 샀고 어제 KT는 많이 밀렸지만 LGU+는 올랐는데 외국인 매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어제 외국인들은 가장 많이 판 종목이 LG전자였습니다. 재밌군요. 자, 이번에 기관의 매매 한번 보겠습니다. 자, 기관도 나흘 만에 돌아와서 한 2,000억 정도 샀는데 지수 관련한 종목들 담기에 바빴네요. ETF 관련해서 코덱스 레버리지를 급하게 집중적으로 매수했고요. 그 다음에 삼성전자, 그 다음에 코덱스 200이었습니다. 현대중공업은 약간의 매매 공방이 있었던 것 같고 아까 분석이 좀 나왔었던 신고가 냈던 전이래요. 호텔신라도 기관이 5번째로 담았습니다. KB금융 기관은 팔았던 것 같고요. SK하이닉스도 계속 좀 정리하고 있는 오늘은 강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기관이 가장 많이 정리한 종목이 KT였는데 어제 많이 매매를 좀 보였던 연기금이 집중적으로 매도 친 종목도 이 KT였던 것 같습니다. 통신주 내에서도 흐름이 좀 많이 다르네요. 네, 어젠가요? 또 예. 통신주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한 것 같은데 통신주 일단은 뭐 주파수 이 부분이 어느 그 통신사로 가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여지고요. 2분기 실적은 KT가 가장 더딥니다. 가장 좋은 게 뭐 LG U+, 그 다음 좋은 게 SK텔레콤인데 SK텔레콤이 뭐 그나마 대안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SK 하이닉스 자회사에 대한 그런 실적이 상당히 양호하기 때문에 SK텔레콤 뭐 부담이 없으니까 여기에 관심을 가져야겠고요. 외국인의 그 특징을 보면은 자동차 섹터에 집중되고 있죠. 현대차, 기아차. 최근 들어서 다시 매수세가 강화되고 있고, 기아차의 경우에도 그 해외 판매 부분이 현대차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진한데, 장기적인 그런 그 추세를 보면은, 지난 1월 달, 3, 4월 달 급락이 나타났을 때부터 외국인과 기관 매수세가 장기적 추세로서는 꾸준하게 유입되고 있고요. 삼성 SDI, 전일 뭐 외국인이 그 20만 주 가량 매수하면서 삼성 SDI의 경우에도 턴 어라운드에 대한 기대감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징적인 것은 자동차에 집중되고 있다는 것이고요. 네. 거래소 기관의 그 특징을 보면은 뭐 레버리지를 그 매수했는데 전일 같은 경우는 뭐 단기적인 그런 반등 모멘텀 차원에서 집중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특징적인 것은 역시 뭐 현대중공업하고 호텔신라인 것 같습니다. 현대중공업은 계속해서 뭐 턴 어라운드에 대한 그런 기대감, 저가 매수가 유입됐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 호텔신라는 그 전일 거래량이 좀 많이 분출이 됐습니다. 즉 단기 급등에 따른 그 수급이 혼조 국면이 나타났다라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추격 매수는 약간 자제하시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여겨집니다. 네, 그러면 오늘은 시장이 조금 주춤하지만 향후에 아까 앞서서 이제 정지훈 멘토님은 1920포인트까지도 추가 상승 무난하다라는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비슷한 의견이신가요? 조언 주시죠. 최근 들어서 뭐 지수 예측은 별로 안 합니다. 예, 왜냐하면은 지수는 큰 의미가 없고요. 그렇죠. 외국인들은 절대 우리나라 못 떠나갑니다. 아까 뭐 KB금융 사고 팔고 했는데 네. 우리나라 금융 지분이 60%가 가까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 네. 절대 우리나라 안 떠나고요. 그 신호는 뭐 금융 이쪽 섹터에 대한 그 매도에서 나타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단은 뭐 출구 전략, 그 다음에 수급 문제, 전일 오랜만에 연기금 쪽에서 매수세가 유입이 됐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투자 심리가 좀 개선되고 있고, 특히 전일 뭐 중소형주로 해서 기술적 반등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간의 뭐 눌림목 조정, 혼조 국면이 나타난다 하더라도 반등 모멘텀은 당분간 계속 이어져 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번엔 코스닥의 수급 특징주 전일 기준으로 뽑아봤습니다. 자, 외국인들이요, 소폭이지만 거래소 좀 집중하느라고 어제 초반에 사는 듯했다가 매수 강도는 강하지 않았지만요, 서울 반도체는 많이 담았습니다. 그 다음이 셀트리온, 그 다음이 오늘 좀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는 미디어플렉스 순이었고요. 그 밖에 IT 쪽인 솔브레인과 UIL 쪽도 있었습니다. 매도는 그러나 루멘스 파트론 중심으로 했군요. 자, 이번엔 기관의 매매 상위주 정리해보니까요. 역시 오른편 먼저 보시겠는데요. 역시 기관도 이제 슬슬 이틀 연속 코스닥을 순매수했습니다. KH바텍과 원익 IPS, 그 다음에 액세스바이오 순으로 샀고요. 매도한 쪽은요, 전일 코스닥에 신규로 상장한 나스미디어가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으로 일단 나오고 있네요. 분석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뭐 전일 신규 상장한 나스미디어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투자자분들이 관심이 쏠려 있습니다. 네. 신규 상장하면 기관의 매물이 나오는 것은 당연한 이치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기관에서 뭐 IPO 자금을 받는다든가 그 전에 투자한 뭐 VC들이 투자한 자금이 많기 때문에 나스미디어 뭐 기관의 매도세가 나오고 있지만 나스미디어 저는 기관의 매도세가 뭐 이틀 연속 오늘로부터 이틀 연속 지속된다면 반등은 한번 줄 수 있을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 3일 연속 추가 하락이 있다면 그때는 뭐 기술적 반등을 노리는 시점을 좀 꿰보시고, 만약에 나스미디어를 뭐 한두 달 또 끌고 가겠다 이러한 분들은 저는 조금은 수급적으로 자제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물량 풀리는 시기가 상장했을 당시에도 있지만 한 달 동안 보호예수 걸리는 물량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네. 한 달 후에 풀리는 기간 물량이 또 대거 지금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스미디어 신규 상장주 같은 경우는 단기 트레이딩으로 접근하시는 전략이 옳을 것 같고, 전일 뭐 가장 많이 기관에서 샀던 게 이제 KH바텍입니다. 그 다음에 뭐 원익 IPS 뭐 이런 종목들을 샀는데, KH바텍 스마트폰 부품주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스마트폰 부품주들이 많은 하락을 보이는데 KH바텍에 대해서 기관들이 대거 매수를 했습니다. 최근에 기관들이 대거 매수를 하는 스마트폰 관련주를 뽑으라면 또 하나가 이제 캠트로닉스 등이 있는데 이런 종목들이 대거 동반 하락하다가 지금 옥석 가리기가 진행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무래도 2분기에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는 스마트폰 관련주들이 반등을 좀 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옥석 가리기가 진행되는데 지금 파트론
테마는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증권사 보고서를 통해서도 알고 계시겠지만 지금 실적 하향 추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마트폰 관련해서는 2, 3분기까지 실적이 호전되는 종목들로 접근을 하시고 그렇지 않은 종목군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쳐내는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자 그러면은 아까 이제 분석과 좀 종합을 해서 오늘장 조언을 들어보겠습니다. 테마가 다시 한번 활발하게 이는 코스닥이긴 한데 투자할 때는 뭘 봐야 될까요? 역시나 실적입니다. 기업의 주가는 실적에 기반한다고 했습니다. 테마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길어야 한두 달입니다. 한두 달이 끝나고 나면 다시 투자자들의 자금, 특히 기관의 자금은 실적 저평가, 밸류에이션 매력도가 있는 종목으로 쏠리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스닥 같은 경우는 IFRS 연결 기준으로 실적 발표를 이제 분기에도 해야 되기 때문에 실적 발표 유예 기간이 2달로 올해까지는 좀 연장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무래도 본격적인 실적 발표일 전까지는 테마가 기승을 부릴 가능성이 조금은 더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8월, 9월이 되는 순간에는 정말로 2분기, 3분기 실적이 좋은 놈들만 가는 그런 실적 장세가 전개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단기 트레이딩 접근으로 테마주를 접근하시고 그 이후에는 실적 우량주로 접근하는 게 옳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테마는 실적 시즌 본격화되기 전까지 코스닥은 실적이 조금 거래소보다 늦게 나오잖아요. 그때 단기 트레이딩용으로만 좀 활용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었습니다. 이명식 전문가님, 정동 전문가님과 함께 해봤습니다. 조언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식승천 AS센터 김혜영입니다. 자, 저희 주식승천 AS센터에서는요, 매일 밤 10시에 방송되는 이 주식승천 멘토들의 포트폴리오 확인하고요. 전일 관심주와 공약주 AS하는 시간도 가져봅니다. 자, 먼저 전일에는 이효열 멘토와 정대희 멘토가 수익률 대결 펼쳤다고 하는데요. 먼저 이효열 멘토의 포트폴리오 확인합니다. 네, 기아차가 마이너스 3%, 반면 CJ는 비중 20% 챙기고 계신데 플러스 4%대의 수익률입니다. 자, 이어서 정대희 멘토의 포트폴리오 확인합니다. 네, 현재 정대희 멘토의 포트가 나오고 있는데요. SL이 많이 밀립니다. 마이너스 9%, 원익 IPS 역시 마이너스 2%. 전반적으로 하락 흐름이 좀 있고요. DIC가 플러스 1%의 수익률입니다. 자, 이어서 관심주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먼저 이효열 멘토의 관심주입니다. GS 오늘 또 꼽아주셨는데 최근 주가 조정에 따른 반등 국면, 이 저가 메리트가 부각이 되고 있고요. 2분기 호실적 역시 기대가 됩니다. 매수가는 54,500원, 목표가는 6만원, 손절가는 49,000원입니다. 자, 이어서 대덕 GDS도 오늘 추천을 해주셨는데 삼성전자 반등에 따른 동수와 기대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매수가는 19,300원, 목표가는 25,500원, 손절가는 17,800원입니다. 자, 이어서 정대희 멘토의 관심주입니다. 인터플렉스 1분기 실적 부진은 이미 주가에 반영이 됐고 이에 따른 가격 메리트가 부각되고 있습니다. 역시나 2, 3분기 실적 개선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매수가는 44,650원, 목표가는 53,000원, 손절가는 37,500원입니다. 이어서 앞서 살펴본 종목들 현재가 흐름 짚어봅니다. 먼저 GS 현재 약세름입니다. 54,300원의 거래 중이고요. 자, 이어서 두 번째 종목 대덕 GDS입니다. 마이너스 1%, 현재 19,200원의 거래 중입니다. 자, 이어서 인터플렉스도 확인합니다. 인터플렉스는 흐름 좋습니다. 현재 3%의 강세, 46,200원의 거래 중입니다. 자, 이어서 저희 정대희 멘토님 전화 연결해서 이 전략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멘토님. 예, 안녕하세요. 네, 신규로 제시하신 종목들 전략 살펴주시죠. 예, 인터플렉스 전략은요, 일단은 지금 최근에 장대 양봉의 대량 거래가 터지고 또 4일간의 약간 계단식 하락이 나온 다음에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부각이 되면서 오늘 반등이 나오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종목은 제시한 대로 충분히 분할 매수라든가 이렇게 대응하셔서 목표가, 즉 제가 승천 방송에서 추천했던 목표가까지
5만 원 정도입니다. 그대로 가져가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충분히 실적에 대한 개선 기대감이 겉으로 그냥 기대감뿐만이 아니라 충분히 실적이 좋게 나올 수 있다라는 게 시장의 분위기이기 때문에요. 이 업체는 요거 하나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FPCB 대장 업체고요. 그리고 IT 부품주 다시 한번 실적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모멘텀으로 주가는 충분히 갈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 과감히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인터플렉스에 관해서 전략 챙겨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멘토님. 예. 네, 저는 내일 이 시간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식승천 AS센터 김혜영이었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현물만 놓고 보면은요, 개인만 나홀로 매수하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상대적으로 약한 혼조 양상이 이어지고 있는데 외국인들 선물 어제도 많이 사는 것 같더니 오늘 장 초반인데 1,500개 넘게 현물과 동반을 팔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글로벌 이슈 속 숨겨진 의미 알아보겠습니다. 버냉키 입이 열린 날 김동섭 이사님의 분석 궁금하실 텐데요.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하원 청문회 증언. 이전 발언과 대동소이하지 않나 싶긴 한데 QE 축소 시기는 유동적이다. 지표 보고 자산 매입 축소는 결정하지 시간표가 따로 있는 것 아니다. 이런 얘기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지금까지 3번 언급한 게 변화는 별로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뭔가 내용을 찾는다고 하면 일단 시장에 많은 투자가들로 하여금 양적 완화 축소를 당연시하게 만들었다라는 거죠. 그 부분은 뭐냐면 시장에 많은 투자가들 양적 완화 축소로 인해서 움츠리거나 투자를 꺼리게 하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이제는 그 양적 완화 축소를 하더라도 투자를 할 수 있게끔 유도하는 그런 발언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죠. 무슨 말이냐면 이때까지 축소가 되면 시장에는 유동성이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시장이 어려울 것이다라는 생각할 수 있지만 이제는 지표가 개선됨이라는 것을 계속 강조함으로 인해서 경기 회복에 대한 자신감으로 바꿔가는 그런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는 거죠. 그 얘기는 결국 투자가들이 만약에 양적 완화 축소하더라도 시장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질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거고 아마도 벤버냉키 의장으로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쓰고 있고요. 아마도 이런 부분이 맞다 그런다면 결국 시장은 양적 완화 축소와 상관없이 계속해서 주가를 끌어올리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예, 그래요. 굉장히 좋은 분석 잘 들었습니다. 이제 양쪽 완화를 해도 투자할 수 있게끔 버냉키 나름대로 시장 소통을 좀 잘하고 있는 것 같다 이런 평가를 해주셨는데 연준에 이제 베이지북도 공개가 됐죠. 근데 베이지북에 보니까 주택의 회복세를 굉장히 높게 평가한 듯하지만 최근에 또 모기지 금리 급등하는 거 보면은 이런 주택 시장의 회복세가 좀 주춤하는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수요는 계속 늘고 있나요? 실제로 수요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요. 예. 모기지 금리가 상승하는데도 불구하고 수요는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원래는 그 모기지 금리가 상승하게 되면 수요는 둔화돼야 정상이죠. 근데 지금 그렇지 않다는 거죠. 아마 그것은 그 금융위기 이전의 어떤 주택 가격에 대비 지금 현재 주택 가격이 올라왔다 한들 현재 수준에서 47% 이상의 갭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는 시장이 여유가 있다라고 판단하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주택 구입자의 소득에 비해서 주택 가격 자체가 수준이 좀 낮다라는 그런 식으로 좀 분석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는 견해로는 지금 주택 가격이 버블론 얘기하시는 어떤 그런 상황도 나오지만 이거는 대도시 주변에 몇 개의 어떤 부분을 아주 축소적으로 얘기하는 것 같고요. 실제 전체적으로 본다면 주택 가격이 많이 오르지 않았다라고 판단하는 것이 더 정확하지 않나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예, 전일 우리장의 어떤 급격한 상승을 이루어낸 원인으로 일단 나오고 있는데 중국발 훈풍. 어제 중국의 지표 2가지가 나왔는데 그중 한 가지가 6월 달 중국의 외국인 직접 투자 규모였습니다. 1년 전과 비교했을 때 20%나 급증하는 모습이 나왔는데 어떤 분들은 이것이 왜 우리한테 호재냐 이런 의문도 품으시더라고요. 좀 쉽게 풀어주시겠어요? 시장의 문제는 이제 중국이 둔화가 되면 우리나라 수출도 둔화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살아나는지를 확인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미터가 주식시장이죠. 그러니까 주식시장에 자금이 들어간다는 얘기는 얼마 전에 신용경색으로 인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다라는 얘기가 있는 그런 상황에서 주가가 많이 빠졌지만 오히려 외국인 직접 투자는 늘었다라는 것은 저점 매수 공략을 시작했다.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 얘기는 결국 주시장, 그러니까 경제의 바로미터 주시장이 상승할 수 있는 기회를 맞이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만약에 상승한다면 국내장도 그 영향은 지대할 것이다라는 부분이죠. 특히 지난 한 달 동안 주가 급락하는 상황에 144억 달러, 우리나라로 16조 원 정도가 직접 투자가 진행이 됐다면 시장은 상당히 긍정적 마인드로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실제로 그 중국뿐만 아니라 미국도 지난달에 30조 원 정도가 주식 펀드에 유입이 됐다고 하죠. 이게 사상 최대의 규모라고 하는데, 어쨌든 시장에는 많은 돈이 지금 들어서기 시작했고,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이제 펀드 자금이 계속 물밀도 들어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면 전 세계는 이제 아마도 중국을 필두로 한 하반기 장세가 상당히 긍정적으로 흘러갈 확률이 높다라는 것을 이 유동성으로 미리 확인시키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할 수 있고요. 이런 부분 생각한다면 국내장도 중국 영향권에서 같이 움직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시간 관계상 조언 들어야 되긴 한데, 그런 중국의 어떤 리더격인 리커창 총재는 이 지표 때문에 갑자기 정책을 바꿀 수는 없다라고 얘기했고, 또 IMF는 동시에 중국 끝까지 개혁 안 하면 성장률 4%대까지 각오해야 된다라고 얘기해서, 참 버냉키 또 중국 한 곱에 한 곱이 넘기고 있지만 악재를 완전히 떨쳐내고 가지는 못하고 있는데, 조언 들어보겠습니다. 리커창을 보면 2007년도에 벤 버냉키를 생각해 합니다. 서브프라임 모기지 시장에서 문제로 제기했었는데, 벤 버냉키 절대 아니다라고 하다가 뒤통수 맞아가지고 결국 금리나 많이 하게 되고 양적 완화를 많이 풀었거든요. 리커창도 이제 집권한 이후에 자기들이 지우장하고 있는 정책에 문제가 생기는 거를 원치 않는다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어저께 리코노믹스는 계속 유지하겠다라는 얘기를 했죠. 그렇지만 장기적인 수익은 유지하겠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 얘기는 우회적인 경기 부양 가능성에 대한 부분을 한번 생각해봐야 될 것 같고요. 중국은 결국 경기 부양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이제 시장은 어제 급등해서인지 조금 숨을 고릅니다만 향후가 중요하겠습니다. 아까 하반기 굉장히 긍정적으로 전망하셨잖아요. 네. 이제 오를 만큼 의미 있는 지수대까지는 일단 온 거 맞나요? 예, 일단은 많이 오를 수 있는 기회를 잡은 것 같고요. 특히 어저께는 1차적으로 쌍끌이 매수, 외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를 보였다라는 것은 상당히 긍정입니다. 오늘 외인들이 선물에서 2,000개 매도하고 있지만 어저께 매수한 거에 비하면 택도 없는 물량이다. 결국 오후장에 다시 매수로 전환하는지를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연기금도 이제 슬슬 매수 나서고 있는데 오늘 오후장 기대를 걸어보겠습니다. 김동섭 이사님 조언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1875선 아이고 다시 내려왔네요. 잠시 후에 저는 2부로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